네. 자, 그러면 매일매일 힌트, 데일리 힌트 박근영 부장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매일매일 사실 시장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수많은 리포트들 그리고 장 상황들 체크하면서 또 거기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골라내는 게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셀렉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특히나 2차전지 소재 관련 회사 한 4군데 정도를 오늘 또 미팅까지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NDR까지 같이 좀 미팅하면서 아하. 소재 업종들에 대한 동향도를 파악하면서 좀 바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하루 종일. 네. 그 바쁜 와중에 또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잘 요약해서 심플하게 오늘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장 분위기, 장 시장 한번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볼까요? 네,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한 4.5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출발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현 선물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2600포인트 언저리가 되다 보니까 기관은 조금은 경계 매물을 냈는데 반도체 등 IT 주도주가 일단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아침에는 약간의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 상승 출발했던 2차 전지주는 하락 반전을 오히려 했습니다. 네. 소재주들이 그랬고요. 아스코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중국의 징동 618 행사 첫날 판매 호조 소식이 좀 들리면서 약간 순풍이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미용기기, 보톡스 관련주 상승도 특징이었는데 징둥닷컴에서 하는 행사인 거죠, 이게? 네, 618 행사라고 합니다. 11월 11일에 광군제 비슷하게 징둥에서 하는 6월 네. 18일 행사인데 아마 벌써 시작을 좀 한 모양이죠? 네, 첫날인데요. 판매가 굉장히 좀 괜찮은 스타트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수출 지표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미용기기나 보톡스 등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10시 30분 지나면서 이제 미국의 하원 쪽에서 부채 한도 유예 법안 가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전장에 2,565포인트까지 조정을 보였는데 기관의 선물 매수세가 이때부터 들어오면서 낙폭이 또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또 확대됐고요. 다만 이제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수급 부재로 시장은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1시 30분경 5월의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9포인트로 발표되면서 예상치 49.5 그리고 전월에 49.5 이 부분을 이제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지표로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통계국 PMI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중국의 차이신 PMI가 민영이나 수출 기업 경기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점에서 오늘은 약간 좀 엇갈리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와 관련된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9로 나온 게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게 무슨 자줏빛인가요? 약간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온 것들 보시면 붉직한 거.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후장 들면서 뚜렷한 재료가 또 없었기 때문에 혼조세가 지속됐고, 그 다음에 일부 IT, 자동차 등의 부진에 코스피는 약간의 하락 반전했습니다만, 솔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강세에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의약품 역시 매수했고, 전기전자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일부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또 반도체하고 제약을 또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가스와 의약품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게임과 제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5월에 외국인은 채권을 110억 달러 순매수했다고 전해지면서 2021년 7월 이후에 최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결론은 높아진 경계감 등락폭이 제한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졌는데 덴티움이 오늘 금일 9%대 상승하면서 의료종밀 업종 상승을 주도했고 5월 상대적으로 낙폭이 확대됐던 전기가스업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에 이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여타 업종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강화 소식에 따라서 투심이 개선되면서 바이오 섹터도 강세가 실현됐고 최근에 강세를 좀 실현했던 통신업과 운수창고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심리도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운수창고 업종 내에서는 전일 급등했던 한진칼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7%대 급락세를 보였고 동반 상승하였던 LCC 저가 항공주들도 다소 약세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섹터를 좀 봐야 될 텐데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약바이오 예.
오늘은 제약바이오들이 꽤 큰 폭으로 올랐군요. 네, 생각보다 오늘 뭐 수급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시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아스코 이 본 학회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 아스코는 최신 암 치료제 개발 동향과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발표가 되면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다음에 앱클론, GC셀, NK맥스 등이 뭐 포스터 세션에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뭔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신약 전망치와 함께 국내 상위 5개 그룹인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의 통합 실적 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올해를 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2022년 연결 기준 5개 그룹의 합산 매출이 10조 6,109억 원 정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1조 9,227억 정도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24년 추정치가 매출이 13조 5,352억 원, 15% 연간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2조 8,627억 원, 영업이익률이 21%까지 올라가고 에비타가 3조 8,143억, 마진율이 28%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이제 고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28년까지 추정을 했는데 이건 다소 좀 먼 추정치라 네. 제가 좀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아무튼 1, 2년 사이에 성장은 계속적으로 합산 상위 5개 바이오 그룹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추정치를 낸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난 3번의 바이오 대세 상승 구간이 모두 신약 전망치 확대가 동반됐던 흐름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4차 상승의 조건도 신약 전망치 확대라고 밝혔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종의 아웃퍼폼 사례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1차가 뭐 아까 빅 아웃퍼폼이 됐죠. 그때가 2014년 15년 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럼 2차도 이제 바이오 2차 쪽에서도 이제 MSD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3차 바이오도 뭐 코비드나 19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죠. 그 관련해서도 신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뭐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는 신약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그때 크게 주가들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신약 관련된 상승 조건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ADC 폐암 등의 고형암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공보험 적용 가능성, 그다음에 동종 카티 재발률 해결로 인한 기성품 출시 등에 대한 주목하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약에 대한 이슈인데요. 사진을 좀 먼저 그다음 띄워주시면은 ADC 치료제 매출액과 시장 규모 추정치입니다. 이게 뭐 각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긴 저도 조금은 이게 이 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약 ADC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019년부터 28년까지 그리고 잠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당히 2019년도에는 시장의 형성이 별로 안 됐던 부분인데요. 28년 추정치가 거의 뭐 200억 달러 정도인가요?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규모 추정치인데 이러한 각각의 신약들도 2019년은 아예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한 60억 달러, 70억 달러 정도까지 2028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뭐 평가 보고서 또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코 관련된 시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올라왔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국내에서 금일 정부가 생산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바이오 쪽 업체들이 뭔가 생산 시설을 만들면 네.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좀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사진을 좀 띄우시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이런 발표가 또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 패키지라든지 지자체 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를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루니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뷰노 뭐 이런 종목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부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좀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오늘 뭐 몇몇 종목들 보니까 뭐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 상승이 있었고 웬만한 기업들도 한 4-5% 이상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바이오 쪽에. 예. 네.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죠. 네.
자, 그러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는 어디 볼까요? 네, 그 다음은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이요? 네, 뭐 다 오른 건 아닌데요. 일부 좀 종목들이 꽤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의 영업 환경이 하반기에 굉장히 개선세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하반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오프라인 쪽. 뭐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 쪽에 매매를 많이 했죠. 뭐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제는 오프라인 쪽과 그다음에 색조, 그다음에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탈피한 쪽의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비교적 중소형주 종목들이 모멘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건 최근의 주가 수준도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색조와 비중국 그리고 중소형 색조 브랜드들, 특히 말하는 인디 브랜드의 약진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점진적으로 지금 방한 외국인들이 좀 전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한 외국인들 수요에 대한 업종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소비 채널에서 온라인에 기존에 좀 집중됐던 코로나 시절이 좀 지나가면서 카테고리가 이제 스킨케어로 집중되는 부분들이 색조로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과 그다음에 색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사나 대형사 모두 중국 외에 다른 어떤 여타 신규 시장에 대한 기회 모색이 한창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 K 컨텐츠에 대한 관심 상승이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 지역 등등을 포함한 중국 외 지역에 대한 어떤 외용 확대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지위 약화 때문에 회복 방향은 유사하긴 하지만 뚜렷한 개선 시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이슈를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면세 같은 경우도 뭐 딸공의 뭐 보따리상의 위축 때문에 회복이 좀 더딘 채널로 면세를 이야기를 했지만 방한 외국계 관광객들의 중심의 수요가 면세 채널의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국내 브랜드사의 오프라인 매출과 올리브영 매출액 추이인데요. 짙은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H&B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매출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2020년 2분기 정도부터 쭉 올라오죠. 네. YY 성장률이 거의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을 포함한 H&B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다중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올타뷰티인가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전 글로벌리 지금은 화장품의 성장이 그런 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독 브랜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장은 대부분 다 H&B 샵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내도 올리브영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색 차트로 보시면 거의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선으로 보이는 약간의 옅은 녹색이 뭐냐면은 중소형사들의 그 약진입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2020년 중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권역에 있었어요. 중소형사들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대형사들이 상당히 좀 나왔는데 지금은 중소형사들이 약진이 2022년 3분기 이후부터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와 색조 브랜드고 그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실선을 보시면은 대형사들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물론 이제 아주 뭐 빠지는 쪽은 아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크게 대형사들은 별로 이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기업별 주요 채널과 지역 매출 비중 추인데요. 역시 보면 왼쪽에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는 역시 면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수 비중이 일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중국 비중도 좀 높은데 애경산업이 특히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60%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보시면은 클리오라든지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그 종목들은 내수 비중이 높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죠. 클리오가 7%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한국콜마모 14%,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중국 비중이 12% 별로 안 되거든요. 네.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도 그렇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도 많이 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중국 쪽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기업별 카테고리 비중 추정입니다. 보시면은 역시 약간 녹색 부분이 이제 기초 화장품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부분이 색조 화장품인데 역시 클리오,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이쪽이 색조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 색조 3사와 대형사의 매출 증가율 비교인데요. 녹색 부분이 색조 3사의 합산 매출 증가율입니다.
23년 1분기, 2분기 각각의 증가율이 30%에서 40%에 달합니다. 중소형사들의 색조 합산 매출 증가율이 30~40%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사 회색 부분의 합산 매출 증가율은 23년 1분기에는 오히려 역성장했고 23년 2분기나 뭐 그 뒤에 분기들도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매출 신장 폭에서도 색조 3사 중소형 브랜드들이 약진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회사들이 좋았고, 네. 그다음에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색조 쪽이 좋았고, 네. 그리고 개별 기업들보다는 H&B 그러니까 무슨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파는 네. 그런 데들이 좋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형 OD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가 잘 팔리냐면 미국 중심으로서 선케어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선블락 제품 같은 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좀 좋은 상황인데요. 이제 뭐 어쨌든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이게 또 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만 올라오기도 하면 또 기존에 많이 빠졌고 좀 뭐라 그럴까 기대감이 아예 없었던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또 워낙 기대감이 없었던 상태에서 중국 지표가 만약에 또 조금 올라온다면 약간의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역시 이제 중소형 색조 브랜드고 마녀공장이라는 회사가 이제 IPO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엄청난 경쟁률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뭐 되게 좀 자연 친화적인 뭐 그런 개념의 어떤 화장품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개별 화장품의 중소형주들의 약진도 거기에서 좀 모멘텀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국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근데 이게 화장품 업종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관련해서 네. 중국 비중을 낮추고 다른 지역으로 뭐 북미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높인 업체들이 실적도 오히려 더 좋아지고 네네네. 뭐 주가도 더 가는 네.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중국 어쨌든 뭐 그걸 계산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중국의 비중이 갑자기 좀 돌아오게 되면 또 그거는 이제 가외로 훨씬 더 좋아지는 플러스 요인이니까 이제 알파로서 좋아할 수 있지 않나는 이제 그 기대는 할 수는 있는데 보니까 중국은 이제 일단 뭐 자체 브랜드로 중저가는 싹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한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너무 저 정치적 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니까 중국은 기대 안 하는 게 괜히 저 마상 같은 거 안 생기게 하려면 중국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북미나 일본이 워낙 잘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네. 그리고 일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의 1위가 한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제품도 아니고 네네네. 일본인들이 수입하는 최고의 브랜드는 한국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수입 물량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들이. 그래서 굳이 뭐 근데 이제 예전에 중국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매출 뭐 구매력 이런 것들이 메이크업 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합니다, 북미나 일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또 열심히 또 늘린다면은 뭐 중국이 메이크업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미용기기 한번 네. 가볼까요? 미용기기하고 임플란트 관련 주식이 좋았고요. 오늘 덴티움이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임플란트나 피부 미용,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의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루닛이나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검사할 때 이렇게 그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뭐 이렇게 판독을 한다든지 이런 네. AI를 이용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요.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피부 미용도 상당히 고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것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으면서 결국 이제 국내의 뭐 어떤 미용기기나 임플란트 헬스케어 제품들이 제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품질은 글로벌 업체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고요. 비급여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면서 상업화에도 성공했고 인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임플란트 업체들은 병원의 수익성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많이 쓴다는 거고요. 영상 판독을 통한 검진 보조라든지 특정 질병에 대한 사후 예측을 진행하는 의료 AI도 뭐 의사들의 능률을 올리는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옵션비 성격으로 비용을 증가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최근에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좀 급등세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신한투자증권에서 임플란트 수출 추이 관련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띄워주시면 그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수출 금액입니다. 수출 금액이고 금액은 좌측으로 보시면은 나옵니다만 막대 그래프가 확실히 좀 계속적으로 좋은 그림 보이시죠?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짙은 이 실선이 이제 YOY 이제 수출 금액의 추이인데요. 역시나 이제 플러스권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YOY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한 40%, 30%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미용 의료기기 수출 추이인데요. 역시나 막대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지속게 올라가고 있고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YY 성장률도 역시나 플러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트움이나 뭐 오스코텍 등의 임플란트 관련주라든지 비올이나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파마 리서치 등의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루닛이나 JLK,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5월달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의료기기도 브릭스 그러니까 이제 남미나 이런 쪽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출 지표가.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짙게 표시된 부분은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쪽에 톡신 부분은 중국 지역이 전년비 725%나 증가했습니다. 톡신이 중국 지역에서 보톡스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쪽에서 뭐 관련된 주 판매 회사가 휴젤로 이렇게 짙게 표시가 돼 있고요. 휴젤. 또 브라질 같은 경우도 톡신이 전년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톡신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전년비 이제 중국 쪽에서 46.7%, 이 덴티움이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 이제 4월 20일부터 VBP가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4월 하반기부터 5월 달까지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수출 데이터에서 중국 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도 전쟁통에도 임플란트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수출 지표가 22.5% 러시아가 전년비 좋아졌고요. 이쪽도 덴티움 쪽인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도 좋습니다만 중국도 67%, 일본도 37% 증가했는데요. 브라질이 172%나 증가했습니다. 남미 쪽이 역시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뭐 클래시스나 원텍 이런 종목들이죠. 원텍은 올리지온가요? 이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좀 울세라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 시술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 좋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요즘에 새로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또 굉장히 강화하고 네네. 있죠. 그래서 클래시스가 최근에 좀 돋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 뭐 영상 장비도 뭐 미국 쪽이나 이쪽이 좀 나쁘지 않은데 필러도 그렇고 뭐 컨택트 렌즈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나 미용 의료기기 쪽에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브라질이 이제 173%니까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은 뭐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 원텍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뭐 아까 톡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이런 부분이고 임플란트도 말씀드렸던 VBP 관련된 중국 수출이 47% 증가했다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레이저 기기의 수출 데이터가 호조세인데 수익성이 높은 미용기기 쪽은 역시나 이제 소모품이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장비가 많이 팔린 것도 좋지만 소모품이 그 뒤로 많이 나가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더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모품이 이제 카트리지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계속적으로 나가면 이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소모품 매출 비중이 20% 이상 되는 미용기기 업종으로 본다면 비올이 29.3%. 그리고 이루다가 29.4%, 클래시스가 39.2%, 제이시스 메디칼이 39%. 이 소모품 비중이 이 정도로 큽니다. 소모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일수록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매출이. 그렇죠. 네. 소모품은 워낙 이제 이거는 이익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전체 매출 비중에서 소모품 비중이 높아가면 회사 전체에 대한 이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클래시스, 덴티움, 루닛, 비올, 원텍, 진 시스템, 휴메딕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아직 뚫지 못한 여러 가지 미용기기나 톡신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보톡스는 뭐 저 한참 뭐 법정에서 싸웠는데 그 문제 이제 대체로 다 해결된 상황인가요? 아직은 아직 좀 뭐 남아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보면 좋겠습니까? 예, 엔터주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JYP 한 4% 넘게 오른 것 네, 같은데요. JYP는 올라간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네네. 거고요. 이제 또 오늘 SM은 또 급락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주가들이 좋아서 다소 좀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일부 종목별로 차별화된 뭐 뉴스플로우 때문에 오늘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의 오늘 보고서 제목은 뭐냐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성장을 받아들여라. 그게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K-팝의 글로벌 침투율이 지속 상승 중에 있는데 K를 넘어서 이 K-팝이 아니라 무국적 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K-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걸 K랑 붙여서 K-팝인데 네.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K를 넘어서 무국적 팝으로 도약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가 이 관련된 부분들이 엔터주가 이 K를 꼭 붙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팝이다? 예, 그냥 팝이다. 그냥 뭐 무국적, 글로벌 팝이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특히 틱톡 내 K-팝 영향의 확대가 지역을 불문하고 대중적 흥행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제 여러 지표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리포트가 아주 긴데 그걸 다 끌어올 수는 없고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한 가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글로벌 음악 시장 내에서 K-팝의 주요 4개사의 침투율입니다. 근데 그 음악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기획사 4개 기획사의 매출 구조거든요. 매출 구조. 네. 보는데요. 그 매출 구조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MS 그러니까 글로벌 그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4% 수준입니다. 근데 무슨 무국적 팝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글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렇게 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룸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추세로 간다면. 근데 이게 이제 K를 넘어서 무국적 팝이라고 붙인 것은 다소 조금은 공격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기획사들이 글로벌 음악 시장 내에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매출하고 있는 매출 규모가 4% 수준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네.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로 커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지금 대비 24배가 커질 수 있다. 24배가 더 커질 수 있다. 24%도 아니고요. 예, 24배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조금 24배는 제가 뭐야? 느끼기에는 100% 하겠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죠. 4%에 곱하기 24배면 그 얘기가 아닌가요, 혹시? 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24배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4%에서 24배 정도 더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좀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너무 공격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좋게 본다는 이야기를 다소 조금은 시장 규모를 지금 대비 24배 커진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도 그 지표가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음반 수출 금액 추이를 나타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뭐 음반 수출도 4월달 접어들면서 작년 대비로서도 지금 YOY 성장률을 보더라도 일단 이 실선만 보십시오. 실선 보시면은 일단은 음반 수출 금액이라든지 중량 추이도 여전히 성장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표시를 보여주시면은 각 그 기획사별 연간 음반 판매량인데 이 보시면은 대부분 다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월 6개로 이제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418% 성장하고 있고요. 하이브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JYP는 28% 성장했고 그다음에 YG도 74% 성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기준으로 평균 냈을 때는 SM은 다소 마이너스 5%로 다소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가장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YG가 잘하고 있고 JYP D를 따르고 있고 SM은 조금 주춤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획사사들이 대부분 다 좀 음반 판매량 입장에서도 작년 대비로서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4월 누적만 보더라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JYP가 왜 많이 올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 한 가지 모멘텀이 또 나왔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미국의 유니버셜 뮤직 산하에 있는 리퍼블릭 레코드와 그 전략적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리퍼블릭 레코드는 왜 중요하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그다음에 위켄드, 드레이크, 존 레전드 등의 어떤 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산하 레이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퍼블릭 레코드하고 일단 유통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또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어떤 강화가 된다는 점은 상당히 좀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쪽에서 강화된다는 점은 JY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JYP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이브는 강보합으로 끝나긴 하는데 오늘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관련된 공시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율이 6.62%에서 7.63%로 최근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확대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도 뭐 최근에 블랙핑크를 포함한 그 YG 쪽의 지분율도 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뭐 기획사, 4사에 대해서 대부분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국민연금도 하이브를 좀 사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그 SM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SM 쪽에서 엑소의 백현과 시우민, 첸에 대해서 전속 계약 해지 통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뭐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관련해서 이제 엑소 쪽에서의 어떤 그런 해지 통보가 이제 이 세 명 백현, 시우민, 첸 관련된 전속계약 해지 관련된 이슈가 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온 거죠. 악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서 오늘 뭐 공매도도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SM이 좀 좋지 못한데 이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엑소의 이 세 명은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 정상 과정에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SM 측에서는 그 정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다른 어떤 기획사 쪽에서 이 엑소 이 멤버에 대한 어떤 접근, 약간 뭐 컨택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의 뉴스가 하루 종일 나오면서 양측이 아주 뭐라 그럴까 오늘 굉장히 좀 공방이 좀 심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 각자의 어떤 뭐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고 이 관련된 아티스트 관련된 매니징 측면에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보였는데 근데 어느 쪽에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에 말이 맞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거면 나중에 뭐 뭔가 결판이 나겠죠. 근데 어쨌든 노이즈가 심했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엑소가 그렇게 뭐 SM 쪽에서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회사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엑소의 이 세 명이 나갈 때 그 SM 쪽에 어떤 뭐 노이즈를 일으킬 만한 어떤 매출이나 이익 쪽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이야기가 꽤 많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SM의 다른 어떤 뭐 멤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조금 이 부분을 좀 따져보니까 YM 리서치 쪽에서 그 관련된 이제 자료를 좀 올린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료를 또 띄워주시면 이 엑소가 돈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엑소가 돈이 되는가 부분인데 위쪽 보시면 2021년도 나가는 그 음반 판매량이 이제 나와 있고요. 아래쪽은 2022년도에 수호하고 시우민 쪽에서의 음반 판매량이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엑소의 완전체하고 솔로로 팔았던 음반 판매량이 300만 장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판매량이거든요. 그리고 입대 전에 백현 같은 경우는 디어 버블 최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SM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아까운 어떤 뭐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도 본다면은 역대 솔로 가수 음반 초동 순위만 보면은 2020년 5월과 2021년 3월에 이 백현이 솔로로 냈을 때 이미 각각 초동으로만 70만 장과 87만 장을 팔았었기 때문에 거의 100만 장에 육박하는 솔로 앨범을 팔았던 백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엑소 관련된 이 세 명이 만약에 뭐 나가게 된다면 SM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주 의미가 없는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숫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SM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막 서로가 입장이 서로 싸우는 듯한 뭐 한쪽에서는 뭐 정산에 대한 불확실성, 뭐 자료가 제대로 뭐 제시도 안 되고 그랬다. 뭐 그래서 이제 나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SM 쪽에서는 정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기획사가 뭐 접촉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슈가 사실 불거지는 거예요. 뭐 이게 수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는 이 사실은 기획사들의 기존 아주 펀더멘탈은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슈잖아요. 얼마나 이 아티스트를 잘 매니징해서 네. 성장을 키우느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조금은 오늘은 악재로 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획사의 문제이고 조금 여담으로 보면 오늘 극장과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은 최근에 범죄도시 세 번째 이제 이야기가 이제 개봉이 되면서 흥행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오늘 있는데요. 개봉했어요? 개봉이 하루 이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범죄도시가 뭐 일단은 초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좋아요.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아, 하루 이틀 만에. 예, 하루 이틀 만에. 요즘 그렇습니다. 보통 신작 개봉하면 수요일에 많이 하더라고요. 수요일에. 네, 수요일날 많이 합니다. 네, 아마 네. 어제 했을 것 같은데 느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이 넘어섰고 뭐 이게 이제 재밌다 재미없다 그거는 좀 차치하고요. 네. 그 평가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초기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일단 흥행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역대적으로 보면 6월에서 8월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여름 방학도 끼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성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의 6월에서 8월이 2020년 이후에 개봉작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역대급 라인업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도시 세 번째 이야기가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오. 그 다음 개봉작이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요? 네. 해리슨 포드 옹이 이제 이번에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만. 인디아나 존스에. 네, 네. 해리슨 포드 옹이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는 이제 존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야. 그 형님 또 오시죠 톰 이번에. 크루즈 형. 예, 이번에 또 아마 내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오는데요. 아마 내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도 나오죠. 약간 뭐 기대감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오락 문화로서 트랜스포머. 네, 그렇습니다. 아, 요건 이제 많이 맛 갔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오락 영화로서는 뭐 그만저만한 어떤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개봉하고요. 네, 그다음에 밀수라든지 더문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아주 지금은 기대작이죠. 오펜하이머. 네.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이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작이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이게 약간 예, DC 쪽에 뭐 약간 새로운 바람을 좀 밀어넣을 수 있는. 근데 이번에 플래시 작품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사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었을 때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DC 작품 중에서 지금은 새로운 좀 기대작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극장 컨텐츠가 이번에 아마 6월에서 8월 사이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좀 관련된 종목들로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엔터 근데 뭐 케이팝 지금 엄청 하여튼 잘 나가고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한데 예전에 네. 네.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에 대한 할인 요소가 음. 조금 작용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SM 자체적으로 이제 변화의 시기인데 네. 여기서 혹시나 이쪽에 물꼬를 틀면 좀 줄들이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갖고 네네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2009년에 그 동방신기 3명 네. 탈퇴할 때 그때 당시 SM이 하한가 맞아갖고 4,000원 그랬었어요? 정도. 예. 아, 그랬습니까? 그 4,000원 정도 갔다가 2011년도에 네. 그게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SM이. 예. 어. 제2의 그 일본 쪽이 잘 돼갖고.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케이팝 앞으로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이게 K자 이제 없어도 된다 이런 그 뭐 자신감 같은 게 자칫 혹시 옛날에 우리 J-팝이 한참 정말 잘 나갈 때 있지 않았습니까? 뭐 8, 90년대 이때 그때도 막 J-팝 난리였거든요. 서양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그 전철을 밟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다시 가지 않고 우리는 또 완전히 정말 전 세계 문화의 어떤 그 중심으로 잘 자리 잡도록 이 미디어 콘텐츠 쪽 일하시는 분들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란다는 네.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뭐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죠.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 역시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일단 급락 마감을 했는데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5.68% 빠졌고 AMD도 5.64, AMAT도 2.39,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4.87 빠졌습니다. 인텔은 다소 좀 올랐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 빠졌다는 점 부분인데요.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약보합이라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뭐 최근에 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도 아마 올해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뭐 주가가 괜찮을 거다. 이야기를 또 했던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한 차례 반도체 그 관련된 업종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거는 이제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생각보다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모습이 괜찮았다 모습을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오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5월 수출액이 3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2%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부분이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죠.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라온 그 자료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세요. 반도체 월간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제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상당히 좋았다가 몇 달간 월간 계속 빠졌습니다만 23년 접어들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네, 그 데이터 쪽에서 보시면 저점 유지에 대한 지지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이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쭉쭉쭉 빠지다가 23년 접어들면서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일단은 YOY로는 빠졌지만 전년 대비로는 빠졌지만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지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아주 나쁘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월간 수출액 추이도 보시면 역시 이제 우상향 그림으로 빠진 이후에 저점을 보여주고 월간 수출액 추이라든지 메모리, 그 다음에 D램, 그 다음에 MCP들도 월간 수출액 추이가 바닥을 확인하고 우상향 그림으로 이제 월간 단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게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일단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올해 계약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오히려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MOM으로 월간 단위로 성장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장으로 판단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컨슈머 비중이 높아서 회복이 더뎠던 낸드 수출액도 성장으로 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는 거고, 그래서 AI 발의 초기 모멘텀 형성 이후에 실질적인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이 아마 유의미한 의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수출액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미래에셋증권의 조심스러운 분석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증권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턴어라운드 전망을 한다는 리포트를 내면서 이 사진을 띄웠는데, 이 가운데쯤에 네모나게 빨갛게 현재 부분이라고 네모나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현재의 반도체 관련된 주기라는 겁니다. 현재 이 과거 왼쪽 쪽은 과거의 반도체 이제 주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관련해서 뭐 1, 2, 3, 4 관련된 여러 가지 주기가 있었는데, 이 약간의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EPS,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EPS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건 이익 부분이겠죠. 이익 부분의 흐름인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파란색 쪽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이제 주가를 흐름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네모나게 나타난 현재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왼쪽은 과거의 흐름이고요. 네모나게 나와 있는 현재 부분의 어떤 이익과 주가의 추정인데, 앞으로 오른쪽은 앞으로 향후에 이익 추정치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내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냈는데, 역시나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조금 빠지는 구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네. 매수 기회이고 하반기 이후 내년 이게 성장 사이클이 나온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추정과 관련된 모델을 좀 이렇게 뭐랄까 도표로 좀 추세와서 나타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시장의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급등한 어떤 AI 관련된 반도체 이쪽은 주가의 되돌림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주가의 되돌림이 있는 시기를 오히려 반도체 관련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중장기 성장을 놓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하반기 관련해서는 반도체는 소재나 부품 업종에 대한 주가 강세 전환을 예상했고, 장비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모멘텀 둔화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제 그 성명섭 위원께서 어제 아침인가 한번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만 뭐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반도체는 어쨌든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그러니까 이 태블릿 포함한 PC겠죠, 노트북 같은 거 이런 네.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서버 세 개가 큰 수요처인데,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다 크게 늘 건 없는 것 같고, 네. 서버가 약간 좀 기대는 되는데, 서버 쪽도 지금 AI 관련된 조금 비싼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일반 보통 서버들은 오히려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렇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닌데, 지금 잠깐 반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수입 갈등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재기를 좀 하는 것 같다. 요런 아마 분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그냥 얼핏 기억인데, 그래서 지금 잠깐 그 매출 올라가는 거에 너무 이게 폭죽 터뜨릴 필요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 아침 성명섭 위원 반도체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하반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남아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주가보다도 한 30-4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PBR 기준 평균
에도 아직 못 미치는 PBR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좀 더 올라가는데 10월 이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유동성 지표가 만약에 호전이 될 경우에는 네. 한 번 더 굉장히 강하게 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네. 네. 자, 반도체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는요? 네,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일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소재주 가운데에서는 포스코 퓨처엠만 주가가 좀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좀 다른 소재주는 별로 이렇게 플러스로 내지는 못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상향 협상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좀 약화되면서 약간 그 세제 지원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지만 그건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5월 한 달 동안 중국의 탄산리튬 스팟 가격이 57%나 상승해서 전기차용 2차 전지 사용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뭐 여러 가지 판매량 급증이라든지 소재 광물의 수급 개선세가 한국 소재 기업들의 이익을 좀 더 반등시킬 수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양극재 가격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제일 위쪽에 파란 색깔이 NCM 811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검은 색깔이 NCM 622 제품 가격이고, 그다음에 LFP라든지 그다음에 리튬 망간 관련된 쪽인데 역시 이제 많이 빠지다가 이제 가격이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2, 3분기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일부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들 만나봤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코프로 BM도 제가 만났습니다. 네. 어제 만났는데요. 직접 들어보니까 그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많이 빠져서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 가격이 빠진 것에서 우려가 많은데 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과 별개로 아시아 그 탄산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별개로. 그러니까 아시아 가격에는 중국의 탄산 리튬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네. 아시아 가격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가격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인들의 상품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률이 크지 않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탄산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아마 ASP 평균 판매 단가가 2분기에 리튬 가격 빠지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한 5% 정도 빠진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어떤 뭐 매출단이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표단에서 네네. 많이 빠질 것으로 이야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나보니까 2분기 그렇게 우려스러울 만큼 숫자가 뭐 부러지거나 이럴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직접 만나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너무 좀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 섹터만 더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까 그 최근에 이제 새만금 관련된 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된 그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밌게도 새만금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어요. 새만금 관련주가 있어요? 네. 그쪽에 이제 이 투자 유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네.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마을 등의 소재 산업부터 여러 가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까지 여러 가지 새만금 쪽에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관련주 관련해서는 디젠스나 백광산업, 모헨즈 이런 종목들이 새만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막 그쪽으로 이제 산단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또 보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그 7월부터 적합 인증 제품 관련해서 할 때 한번 인증을 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게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그 예전에는 설치할 때마다 그 기기에 정부의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네, 설치할 때마다. 네. 근데 이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7월부터는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그냥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지역에 상관없이.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불필요한 어떤 허가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또 제네시스 GV60이라든지 GV70 일부 모델에 무선 충전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무선 충전이요? 예, 무선 충전. 오. 예, 그래서 이제 그린카 등의 카쉐어링 업체와 협력해서 전국에 20곳 정도 무선 충전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뭐 킥보드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선 충전 사용편에 대한 인프라도 준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복잡한 허가 절차가 사라지면서 인프라 확산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RT캐스트나 휴맥스홀딩스, 디스플레이텍, 뭐 대유플러스 등과 관련된 충전기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왔고 네. 유라테크 관련된 유라테크도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무선 충전 기능 구현, 하드웨어 제작 담당 그리고 전기차 충전 케이블 부품 제작 이력이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유라테크도 오늘 주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도 이제 무선 충전 쪽에 네. 또 뭔가 하는 모양이군요. 네. 전기차 무선 충전 뭐 바닥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충전판 두고 뭐 이렇게 충전하는 모양이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선 충전은 결국 이제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도 좀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급속은 어렵겠지 뭐. 그죠? 네,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 무선이 좀 늦잖아요. 직접 케이블을 꽂는 것보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충전기 관련해서 일단 전기차도 테슬라가 이제 충전기 표준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포드하고 또 뭐 합작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애플하고 보면 C타입의 충전기 표준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10년 정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휴대폰도 10년 동안 가는데 충전기 사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애플이 선도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애플 주도로 모든 게 갈 것이냐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10년 걸린 충전기 표준이 지금 뭐 전기차 쪽의 표준이 당장 될 것인가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스템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구석구석 다양한 섹터들 쭉 훑어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번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뵐까요?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